시장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격 제한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 제한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일에서 최대로 오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를 딱 정해놓은 거지. 이 이상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상하 30%.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동일합니다. 일본, 프랑스, 대만, 태국, 베트남 등도 가격 제한폭을 운영하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씩 과로 넣기로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매매거래 중단제도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폭락을 한 경우에. 근데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이 매매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겠어요. 조건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8, 15, 20, 8, 1, 5, 20, 20, 1.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단계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20분간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하루에 1일 1회밖에는 되지 않는데, 자, 요거 장 종료 40분 전 이후, 장 종료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는 발동 안 한다는 뜻입니다. 2단계는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을 하고 1단계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면 2단계 또 매매거래 중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는 전일 종가 대비 20%입니다. 역시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가능합니다. 역시가 아니죠. 자, 1단계, 2단계는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3단계는 장 종료 40분 밖에 남지 않았어도 발동하고 그날 매매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가가 7%, 10%, 20% 이상 해서 이 단계별 몇 퍼센트 이상 하락했을 때 발동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사이드카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 자, 얘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 5151을 외우셔야 됩니다.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하여 1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5분간 정지를 하고요. 1일 1회 하나여 발동이 되고, 마찬가지로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되질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고요.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거는 주식 매매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문 제출 같은 거를 컴퓨터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래 기법이에서 뭐 한꺼번에 뭐 100종목 사자 팔자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선물과 현물, 주식과 선물 거래를 같이 동시에 한다 하는 지수 차익 거래에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사이드카 제도가 있냐면 한꺼번에 100종목을 막 확 샀다 팔았다 하면 이게 1,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0종목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전까지 플러스 30포인트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확 막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 갑자기 굉장히 막 급격하게 이렇게 변동시킬 수가 있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카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도 정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아니면 이제 시장 전체를 정지시키는 제도였는데, 개별 종목도, 그래서 뭐 갑자기 부도소리 확 이제 돌았다든지, 그거에서 굉장히 뭐 안 좋은 소리,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자, 이런 특정 종목의 매매 거래도 일시적인 정지가 가능하다. 이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증권거래에서는 개별 종목별로는 정지할 수 없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당락 권리락 보겠습니다.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주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결산법인 같으면 회계연도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는데, 주식 하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니까
누가 이 배당권을 가지게 되느냐를 딱 정해놓은 것이 그게 바로 배당 기준이에요. 그래서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 12월 31일 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문제는 뭐냐면 주식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12월 28일, 29일 요때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근데 주식은 3일 결제잖아요. 그죠? 3일 결제면 28일 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 3일 결제이기 때문에 12월 26일 날까지 주식을 사야 28일 날 내가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26, 27, 28일. 자, 그러면 26일 날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27일 날 산 사람은 27, 28, 1월 2일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럼 26일 날 주식을 산 사람, 27일 날 주식을 사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죠. 배당을 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26일 날 배당 기준일에서 이영업일 전이죠. 26일까지 주식을 산 사람이 하면 배당 권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27일 날에는 요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것을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상증자의 방법 중에 주주배정이 있었죠. 근데 주주배정,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한 권리를 주는데 시가보다 싸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주배정일을 배당 기준일과 마찬가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생기죠. 똑같이 배당락처럼 권리락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만큼 그 권리에 따른 이만큼을 주가를 낮춰줌으로써 주가를 공정하게 형성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리락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제도입니다. 공시해야 되겠죠. 증권시장 내 정보 불균형. 아무래도 투자자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적겠죠.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과 일반 투자자들이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회사가 공시를 계속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법상 공시와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나눠집니다. 상법상 공시는 주주,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거죠. 소액 투자자에게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공시는 누가 이 회사 주주가 될지 모르는 거죠. 투자자들이 다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나눠집니다. 발행시장 공시는 발행과 관련된 주식 발행, 증권 발행 다 해당이 되겠죠. 증권 신고서 등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유통시장 공시에는 정기 공시, 수시 공시, 기타 공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기타 공시에 해당하는 공개 매수 신고서가 시험 문제에 최근 1, 2년 동안 계속 나오네요. 유통시장 공시에서 공개 매수 신고서는 수시 공시사항에 해당이 된다. 얘는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공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뒤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 공시사항이 어떤 거라는 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기타 공시에 해당이 되고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제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행위 불공정하다 이거죠.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프로그램 매매, 배당락 이런 거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아니죠. 얘는 정상적인 거죠. 그럼 어떤 게 불공정 거래행위냐?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럼 회사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공정하지 않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은 회사에 반환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내부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얻은 수익은 다 반납시켜라. 임원 주요 주주. 임원이라든지 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 즉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주를 팔았다, 샀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산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주죠. 이제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를 하라 이겁니다. 공매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 차입 안 됩니다. 시세 조정 행위, 사기적 행위 여기에 적용. 여기에서 국외에서 한 행동이라도 국내에 미칠 경우에는 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제도에 위반을 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제목 위주로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 보겠습니다. 손절매. 손을 자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주식을 샀는데 너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빨리 잘라라. 이런 게 손절매죠.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거. 1,000만 원치 주식을 사는데 자기 돈 500만 원, 남의 돈 빌려서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2,000만 원이 됐다. 그럼 5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는데 500만 원 갚아도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돈만 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를 한 것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관리 종목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관리 종목은 관리를 하는 종목. 어떤 거냐? 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심각한 자본 잠식, 거래량, 주가 수준 기준치 미달 등등등등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은 특별하게 빼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감소를 했을 때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지정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요거 틀린 지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감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관리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 요걸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이내에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한 방에 다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을 뭐 어느 정도는 준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이 시험 문제 얘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 한 주가 예를 들어서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해요. 그럼 10주만 사도 6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소액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원활한 매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당 600만 원짜리를 60만 원짜리 10주로 쪼갠다,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액면 병합은 뭐냐? 이 회사 주식은 한 주에 100원밖에 안 해. 니네 회사 주식이 주가가 100원이야? 야, 그 회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한 10주, 20주를 묶어서 100원짜리 10주를 1,000원. 그죠? 100원짜리 뭐, 30개를 묶어서 뭐 3,000원. 이렇게 액면가를 높이는. 그 대신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액면보다는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걸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는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거. 분식, 뭐 이게 분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해서 좀 속인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시험 문제 시가총액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의 주식수의 시가를 곱해서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를 표현한다.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괄호 넣기는 제가 괄호를 미리 쳐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조합은 이제 종업원 지주제 일환으로 결성된 것이고요. 스탁옵션은 자사주 매입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스탁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스탁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 분석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 지수부터 보죠. 자,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나누기 기준 시점, 특정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냐. 이걸 우리는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1980년 1월 4일의 주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뭐 2300, 2400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 S&P 500,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다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얘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주가 평균 방식으로 합니다. 대상 종목 주가 합계를 대상 종목 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주가 평균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는 주가 평균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코스피 200에 대해서도 한 번씩 나오네요. 자, 200이니까 200개 종목이에요. 200개 종목을 산정을 하는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200개 종목을 산정을 합니다. 1990년 1월 3일의 주가를 100으로 산정을 했을 때 지금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데요. 이 코스피 200은 지수 선물, 옵션의 기초자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괄호 넣기로 200, 100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 주가를 1000으로 산정을 합니다. 얘는 1000이에요.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 보겠습니다. 자, 매매 차익이 있으면 매매 차손도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매매 차익,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 차손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폐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부담을 합니다. 증권거래세 다시 한번 복습하죠. 0.15%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 배당 수익은 반드시 과세를 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몇 퍼센트? 15.4% 과세를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배당 기준일 전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를 한 주주에게 배당이 부여가 되고 배당을 받았으면 15.4% 세금 과세하는데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를 합니다. 배당은 주식 한 주당 10주 아닙니다. 한 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0주당 일정 금액 지급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 부여된다. 다 틀렸습니다. 3영업일제 결제 요거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죠?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모두 비과세 아니죠. 배당 수익은 과세입니다. 배당 수익은 과세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의 변동 요인.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려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그죠?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투자 수익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자금 상황.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이자가 부담이 되겠죠.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요. 수익은 감소하겠죠. 수익 감소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상승한다.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2번,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도하고 싼 채권을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주식도 할 필요가 없네. 예금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나오네. 주식을 팔아서 예금으로 가야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실물 경기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안 되죠. 물건 안 삽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면 회사의 수익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봤을 때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걸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만한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은 어차피 있는 거죠. 근데 완만하게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건 만들려고 그러면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수익은 감소하겠죠. 주가도 하락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해외 경기가 좋아져요.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올 거 아닙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고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해외 경기 변동은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특히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경기 변동은 우리나라 주가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자,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오르면 1달러당 1,300원 하던 게 1달러당 1,500원 갔어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1,500원에 파는 거 1,400원에 파는 거죠.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수입 기업은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전엔 1,400원 주고 샀는데 똑같은 1달러당 이제 1,500원에 주는 거죠. 그러면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만 수입 기업의 주가는 하락한다. 라는 것을 단계별로 여러분께서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투자 심리와 아니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도 한번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가의 장기 추세, 즉 경기나 시장 자금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 심리는 일시적인 주가 등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지금 사면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개별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했다. 신약을 개발했다. 이제 요런 것들이죠. 이제 주로 개별 기업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시장 전체에 변동을 주는 요소. 금리가 변했다.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예를 듭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런 거는 전체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 외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주식시장 내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경기, 물가, 금리, 재정수지, 무역수지, 환율 이런 거고요. 경제 외적인 요소는 경제 외,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정치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내부 요인으로는 투자자 동향, 외국인 투자자 갑자기 매수가 늘었다.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이에 반해서 기업의 개별 요인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 기업 하나에만. 그죠?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비고 만두. 이런 것도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그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린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증자를 이번에 한대, 감자 한대, 어느 회사를 합병한대, 배당을 이번에 20%까지 올린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임원을 우리가 이번에 이 회사가 영입을 했대. 이런 것들. 이거는 그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을 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어떤 요인에 얘가 영향을 미치냐. 투자 심리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면 전 시장 전체의 변동 요인이냐. 기업 개별 변동 요인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 이게 바로 보기로 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떤 용어를 뜻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죠.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얻은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주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 회사의 2020년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당기 순이익이 200만 원.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200만 원에 1,000주.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한 주당, 1000주가 200만 원이 되었으니까 2,000원이에요. 그죠? 2,000원. 한 주당 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배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높다면 주가도 높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주당 순이익이 높은데도 만약에 주가가 낮다면 퍼가 아주 낮게 계산이 되겠죠. 이상하네. 주당 순이익이 높은데 왜 퍼가 낮지? 이건 뭐예요? 앞으로 얘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구나. 이익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얘는 이익이 많은데도 주가가 낮다라는 뜻이죠. 그죠? 왜 퍼를 계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퍼를 계산해서 낮을수록 저평가되었구나. 그러면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겠네? 이제 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퍼가 높을수록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이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현재 가격 대비 주식의 현금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을 해봐서 앞으로 유망한 주식이겠다, 그렇지 않겠다, 요걸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퍼를 구하는 계산식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의미는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 즉 주당 순이익이죠.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5가지. 고객 예탁금 증가, 외국인 매수 증가, 수출 증가,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상승, 요 5가지 제목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자, 이 중에서 경기 선행지수와 후행지수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수를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인 구직 비율, 건설 수주의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코스피 지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건설 수주액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중동에서 건설을 1조짜리를 땄어요. 자, 그런데 1조짜리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일거리가 생긴 거죠. 지금은 하나도 시작된 게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경기가 좋겠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경기 후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뒤에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것이 제품 재고지수입니다. 재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건 만들었는데 다 팔고도 남아있는 게 재고죠. 이건 뭐냐? 경기가 다 끝마치고 나면 뒤에 재고가 많은 거 보니 경기가 안 좋네? 이미 끝났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기 후행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경기 선행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는 많으니까 외우시지 말고 경기 후행지수가 뭐다, 얘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SI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얘는 기업가들에게 설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기업가가 많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기업가들은 경제 최첨단의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BSI 지수가 숫자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답변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후행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여러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세표 보겠습니다. 간혹 이 시세표가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몇 주입니까? 이제 거래량은 보통 이게 10주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83이다.
183주가 아니고 1830주라는 것이고요. 시가는 그날 시장한 가격, 그날 중에 가장 높이 올랐던 가격, 그날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저가. 그죠? 종가는 그날 마지막 끝난 가격이 종가겠죠. 전일 대비 250원 떨어져서 11,900원이다. 그럼 전일 종가는 얼마입니까? 11,900원 플러스 250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오늘 종가, 전일 종가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